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주원 기자입니다. 와, 열대야 때문에 네. 잠을 못 자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네요. 와, 그렇다고 뭐 물론 에어컨 켜면 되긴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전기 요금도 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무서워서 뭐 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일단은 켜고 자고는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막 요즘 취침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취침 기능을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도로 맞춰놓고 밤새 켜놓으면 춥잖아요. 네. 그럼 취침 기능을 해놓으면은 이게 에어컨이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세팅이 돼요. 와. 근데 그게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더워요. 뭐야? 새벽에 더워서 깼어요, 저는. 이렇게. 저 몸에 열 많은 사람들은 취침 기능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와, 여러분들은 밤에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자서 침구는 뭐죠? 침구는 뭐죠? 네. 어쨌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 이거 혹한데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우리 류종훈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제가 부동산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역대급 청약데이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동탄, 네. 그리고 이제 반포, 목동 이런 되게 핫한 도시에서 지금 그 최근에 보면은 무순위 청약이라든지 네. 그리고 청약 취소했던 물량에 대해서 오늘 특별 청약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몰렸을 것 같아요? 그 기사로 10억 로또, 20억 로또 그 맞아요. 지역 맞아요? 네네. 몇 명? 지금 네. 뭐 모르겠어요. 한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좀 더 쓰세요. 더 써야 된다고요? 네. 100만 명 넘는다고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한때 250만 명 정도 몰렸습니다. 이게 청약 250만 명이네요. 네. 이게 청약홈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그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약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청약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이래로 네.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몰렸다고 하고요. 와. 이렇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 대기 시간이 699시간 53분이에요. 며칠? 700시간 기다려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내후년쯤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아닌가? 네. 시간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 되면서 이제 250만 명 정도 몰리면서 서버가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쉽게 네. 말하면.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 화면조차 안 나오는 상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번 청약을 기다리는데 내가 청약홈 홈페이지가 터지면서 못 들어갔다. 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정말 유례 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청약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의 오후 5시 반, 원래 오후 5시 반에 청약홈이 이제 청약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11시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까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녁 늦게 조금 분산돼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 결정의 원인이라고 하고요. 대기 시간이 699시간 남았으면 699시간 연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니까 저도 몇 번이나 시도를 해봤는데 이따가 보니까 한 140만 명, 110만 명 이렇게 줄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3시 40분 이후부터는 서버를 좀 증설을 한 것 같았어요. 들어가집니다. 네. 지금 아마 접속을 해보시면 들어가질 수 있을 텐데 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또 이제 새로운 과정을 진행을 할 때마다 꺼지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녁 식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번에 청약홈에서 청약 대상 단지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핫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정리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한국부동산에서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보시면은 레미안 원펜타스 보이시죠? 네. 여기가 바로 이제 반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아파트가 지금 이번에 로또 청약 20억짜리라고 하는 그 아파트고요. 여기가 20억짜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GTX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유명해졌던 동탄역 롯데캐슬, 그리고 이제 호반 서밋, 목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 등 총 10개 지금 이번에 단지를 대상으로 이번 청약이 진행을 됐는데 뭐 다들 많이 궁금해하셨던 건 사실은 원펜타스랑 롯데캐슬입니다. 네. 원펜타스가 어디냐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신반포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신반포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고요. 여기가 지금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리고 이 아파트의 좀 특이사항은 뭐냐 하면 후순위
네. 후순위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조합들은 들어가서 살고 있고 네. 일반 분양 물량은 이제 후분양을 한 건데 총 641가구 중에서 292가구가 이번에 후분양 대상입니다. 오. 특히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게 전용 84라고 하는 국민평수 아파트인데요. 네. 이게 바로 215가구로 전체 일반 분양 물량의 한 7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적지도 않네요. 엄청 많죠. 보통 이런 거 할 때 막 무순위 막 이런 거 나오면 한 가구, 그렇죠. 뭐 세 가구 이런 건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니네요. 지금 200가구 넘게 청약을 하는 거니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84, 전용 84 기준이 분양가가 23억 3,3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23억이에요. 23억. 23억. 잘 들으세요. 네, 23억. 23억인데 왜 20억 로또냐? 네.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동일 평수가 한 40억에서 45억 사이에 지금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되면은 그냥 계산상으로 로또가 한 20억 정도를 내가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계산상의 숫자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20억인데 바로 20억을 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반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네.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또 이제 3년 동안은 또 이제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게 됐어요. 그걸 바로 이주호 기자한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뒤에 그럼 바로 팔 수 있느냐? 그것도 네.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은 최소한 살아야지만 그렇죠.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순이에요. 네. 후분양이에요. 후분양. 죄송합니다. 네. 후분양이에요. 후분양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계약금을 치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청약이 되고 나서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하는 사이에 한 아파트 짓는 기간 2, 3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 그 우리 중도금, 그렇죠. 중도금 대출 중도금도- 받아서 거기서 내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마지막 잔금은 이제 뭐 돈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은 전세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바로 일단 계약금을 4억 6천 정도는 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 내 현금에 한 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지갑에 5억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있어야지 사실은 원펜타스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은 10월 20일까지 나머지 80% 잔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 안에 4억 6천을 내야 되고 석 달 안에 18억 7천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근데 이렇게 큰 현금이 필요한 네. 청약인데 그렇죠. 근데 물론 다 250만 명이 다 여기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몰렸죠. 근데 제 생각에는 250만 명 중에 한 200만 명은 이걸 보고 왔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파트 바로 네. 동탄입니다. 동탄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순위 청약이 이번에 하나가 있어요. 네. 무순위 청약이 이제 흔히 말하는 똑같은 이것도 국평 아파트 이제 전용 84 아파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한 4억 7천, 4억 6천 죄송합니다. 4억 8천입니다. 네. 4억 8천이라고 합니다. 4억 8천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인근 시세가 이 아파트의 시세가 14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되기만 하면 바로 한 10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매 제한도 없고 이제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억 아까 8천이라고 했죠. 네. 4억 8천이면은 계약금 9억 6천 정도를 내고요. 그리고 내가 이번을 받아요. 9,600만 원. 죄송합니다. 네. 9,600을 내고 네. 제가 이걸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를 치거나 네. 아니면 나 바로 팔아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흔히 말하는 진짜 이론상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10억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거래는 잘 안 되겠죠 사실은. 거래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같은 이 아파트에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사실 몰렸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순위 청약이다 보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내가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제주에 살든 상관없이 내가 19세 이상의 청약 통장 가지고 있고 네. 이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지금 바라보고 많이들 들어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4가구가 지금 계약 취소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계약이 취소가 됐거나 네. 아니면은 뭐 부적격으로 떨어졌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번에는 계약 취소분에 대해서 4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되면은 뭐 로또 청약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분들이 될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무순위 청약이 오늘 하루만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이제 한국 부동산원 쪽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쉽게 말하면 무순위 청약을 하루를 더 연장을 시켜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유의 사태네요. 초유의 사태. 네. 그리고 또 서울 사시는 분들이 또 좀 많이들 좀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네. 사실은 교육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목동이잖아요. 네. 목동에도 이번에 호반서민 목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계약 취소분 두 가구가 이번에 지금 분양을 맡게 되면서 여기도 지금 한 5억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가가 한 8억 원 정도인데 실제로 거래 가격들을 보면 호가가 한 13억에서 1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기만 하면은 여기도 한 5, 6억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되게 딴 세상 이야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적어도 제 네.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일단 저도 일단은 5억이 없습니다. 5억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와. 동탄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한번 들어가려고 한번 봤거든요. 사실은 네네. 취재 반 사심 반이었어요. 들어갔는데 200대 1이에요. 200대 1. 200만 대 1이에요. 200대 1이 아니라 200만 대 1. 야. 제가 아마 태어나기 위해서 네. 그때 말고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포기를 하긴 했는데 이 뉴스를 전해준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의 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전해드린 거는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라는 그런 또 이제 하나의 또 반증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서울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나 이제 강남 3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전 가격을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제가 알아보니까 몇몇 잠실에 일단 뭐 흔히 말하는 그 엘리트라고 하는 아파트들 네. 단지들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최고가 거래액이 한 27억 정도 됐던 게 26억까지 올라왔다고 하고요. 지금 또 이제 마용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전고점을 넘은 곳도 있다고 하고 네. 거의 전고점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을 좀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마음이 급해서 이번에 이런 무순위 청약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줍줍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많이들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미 이제 전고점을 많이 회복을 했고 이게 그러면 전고점을 회복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새로 내가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신중한 태도를 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들 기대하시는 건 사실은 하반기 금리 인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게 금리 인하를 하려면 선제 조건으로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단은 돼야 될 거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대선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거고요. 또 내년에 그러면은 과연 이게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미국 지금 현재 뭐 헤일리 쪽도 그렇고요, 뭐 트럼프 쪽도 그렇고 관세를 좀 높이는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높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심해질 텐데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쉬워질 것이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그거 말고 그냥 우리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모르겠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한 4-5차례 내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올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취재를 하는 기자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많이들 주변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양극화가 너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뭔가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분들만 네. 가능하신 어떤 청약의 그렇죠. 형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에르메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네. 그 직전에 루이비통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루이비통은 중국의 소비 둔화로 인해서 루이비통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맞아요. 명품 네. 실적이 안 좋은 일은 흔치 않은데 근데 에르메스는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매출이 13%가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극단의 초부자들은 절대 이런 데서 저기 하지 않고 네.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죠. 그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중산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명품은 오히려 또 소비에 타격을 받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12억, 20억의 현금을 누가 들고 있어라고 하는 곳들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정작 지금 지방 쪽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은 미분양 사태 속출하고 있고 맞아요. 와 이게 도대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네. 참 궁금증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지방과 수도권 양극화도 심한데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중간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간이 없어질 때 어디선가는 분명히 탈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업데이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참 크게 비판을 해왔던 부분이 구영배 대표 어디 갔냐. 그쵸. 도대체 이 사람 어디 가서 뭐 하고 있길래 아무 말도 지금 안 내놓고 있냐라고 했는데 오늘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이번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관계된 모든 파트너사에게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의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쵸. 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까 책임을 통감하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개인 재산도 활용하고 팀원과 위메프의 양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 가운데 일부인 Q10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담보로 활용해서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나와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 Q10 지분을 매각해서 그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 자금으로 위메프나 그다음에 티몬에 수여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면은 이 Q10 지분을 누가 살까에 대한 고민이 그쵸. 들잖아요. 네. 지금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산의 신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내 돈을 정산해 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게 플랫폼인 거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구매를 했을 때 제품을 보내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지 이 플랫폼이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사실 양쪽의 신뢰가 다 무너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티몬과 위메프의 지분을 들고 있는 Q10이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을 누가 사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부호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 제가 지배구조 현황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물론 티몬과 위메프뿐만 아니라 다른 커머스들도 들고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인수했던 위시라든지 네. AK몰 이런 곳들도 들고 있고 Q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물류 기업이죠. 사실 요걸 통해서 이 물류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서 플랫폼의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구영배 대표의 계획이었었는데 네. 그렇게 키워서 이제 상장시키겠다는 게 구영배 대표의 계획이었었는데 사실 이 다른 플랫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시면은 그 인터파크 트리플이라고 해서 뭐 티켓이라든지 네. 이런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파는 곳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 인터파크 커머스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Q10이 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하면서 네. 인수했기 때문에 전혀 인터파크 트리플 그리고 인터파크 이름 붙어 있는 다른 업체들 있잖아요. 그쵸. 전혀 상관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소비자분들이 인터파크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에까지 구매를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인터파크 트리플 같은 기업은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기업입니다 라는 해명 자료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가 떨어진 플랫폼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신뢰가 떨어진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름만 똑같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떨어질 위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신뢰가 떨어진 플랫폼을 들고 있는 이 Q10의 지분을 과연 얼마나 값어치 있게 팔아서 자금을 수혈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여전히 그 의문부호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약간 의아했던 게 뭐였었냐면 구영배 대표가 보도자료에서 티몬 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약 500억 원 내외로 추산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근데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그 피해 규모만 1,700억 원이 넘고 그리고 오늘 관계부처 TF가 추산한 미정산 금액만 그러니까 1,700억 원 소비자 피해 규모, 관계부처 TF가 추산한 미정산 금액만 2,100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2,10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도
5월까지 정산되지 않는 금액이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을 받고 정산하는 그 기간까지 2달의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6월과 7월의 정산 금액은 아직 추산이 되지도 않은 게 이제 2,100억 원이란 얘긴데 네. 그럼 그 금액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구영배 대표는 500억 원 내외로 소비자의 피해를 고객 피해 규모가 500억 원 내외로 추산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택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계산의 차이가 나오는지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네.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한 2천억이 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고 네. 5,600억에 대해서 지금 보증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500억은 너무 이거는 네. 그렇죠.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의 활용 방안은 지금 셀러분들이 일단 물건은 보냈고 돈을 못 받은 상태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쵸. 대출 지원을 통해서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개념으로 이번 지원책이 들어가게 된 건데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셀러분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어요. 오, 네. 그랬더니 좀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반응이 뭐였었냐면 우리 팬데믹 한참 힘들 때 이제 팬데믹 지원 대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의 어떤 그 대출의 지원 기간이 이제 막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대환 대출 해주고 해서 이자만 갚아도 좀 버틸 수 있게끔 해줬는데 팬데믹 때는 네네. 그거 이제 종료되면서 하나씩 원금 갚아나가야 될 때가 지금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막 원금 갚아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태 때문에 또 대출을 빌려야 되는 분들도 또 계시니까 네. 와 이제 돈 갚기 시작했는데 또 대출 받아야 되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참 셀러분들이 쉽지 않은 상태다. 물론 이런 그 긴급 유동성 자원을 통해서 줄도산을 막아야 되겠죠. 줄도산을 막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겁니다. 줄도산을 막게 되면은 또 이 셀러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일자리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원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셀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가 좀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팀원의 과실 책임이라는 점에서 위법 사항을 또 점검한다는 방침도 내세웠고 팀에프의 소비자들은 이제 구영배 대표의 구영배 대표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경영이 방만한 부분이나 배임, 횡령 이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니까 이 네.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죠. 참 이게 팀F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진행될 것 같아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다음 뉴스도 조금은 안 좋은 이야기인데요. 어제 울산에 있는 S-오일 공장에서 불이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당시에 이제 뭐 인명 피해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피해가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불이 나면은 공장 가동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공장 가동을 못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에 따른 이제 피해를 입게 되죠. 그게 좀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S-오일이 지난 28일 발생한 화재로 온산 공장 내 제2 파라자일렌 공정의 가동은 일시 중단했다라고 오늘 29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이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패스트 패션 의류를 포함해서 옷감으로 쓰이는 폴리에스테르라든지 네. 또 페트병에 만드는 원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큰 석유화학 제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정이 만약에 중단이 되게 되면은 S-오일이 얼만큼의 피해를 입느냐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S-오일 공시에 따르면은 이 제2 파라자일렌 공정의 작년 연간 매출액이 한 2조 5,211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S-오일 작년 전체 매출액의 무려 7.1%를 차지를 한다고 하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만약에 공장을 쉬게 되면은 한 70억 원 정도의 네. 손실을 입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이틀 공정을 못 돌렸으니까 현재로서는 한 14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얼마나 이게 손실액이 커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S-오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방당국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한 105만 톤 수준의 지금 파라자일렌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S-오일 자체 내에서도 보면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인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아직까지가 아니라 어제 이제 인명피해가 없다라고 나온 건데 이런 화재 사고가 하나 나올 때마다 사실은
좀 회사 전체가 좀 한 분기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재가 나면서 그 공장이 거의 반년 동안 제대로 가동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행히 그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화재 보험을 들면서 거기에 따른 뭐 보전액이 훨씬 더 기존의 매출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상으로는 크게 손실이 없을 수가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공급이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급 받을 업체 입장에서도 많은 또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사업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은데 이런 또 이제 화재 사태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이 회사 재무적으로는 아무래도 여기도 보험이 잘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향후 이제 산업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다미로님이 구영배나 권도영이나 뭐가 다를까요? 사실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네. 물론 전혀 다른 아예 다른 산업이긴 한데 네네. 사실 권도형도 건드리면 안 될 돈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법에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네. 사실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정산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현금 흐름으로 남아 있긴 있는데 네. 돌려주기 전까지 안 써도 되니 사실 이걸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건드렸다고 추정되는 거죠. 아직 네. 건드렸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돈이 모자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다들 합리적으로 건드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셀러들에게 줘야 될 돈을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와 되게 비슷해 보인다라고 저도 좀 느꼈었거든요. 2개월이나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진짜 이게 보니까 이커머스 업체들마다 그 정산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떤 회사는 뭐 15일이고 어떤 회사는 45일이고 이런데 티몬이랑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편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 두 달까지는 저도 흔히 못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플랫폼 업체들 많이 취재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특히 셀러분들을 모집하고 싶은 플랫폼들은 네. 몇 가지 그 셀러들을 유인하는 혜택들을 좀 제시를 하거든요. 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정산 기간 짧은 거. 그쵸. 그런 것들을 많이 유인책으로 모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산 기간이 짧아야 셀러분들은 돈 받아서 다시 물건 사서 다시 팔고, 그쵸. 돈 받아서 물건 사서 다시 팔고 이게 가능한데 두 달이면은 사실 참 그래서 막 상품권 같은 거 팔았잖아요. 엄청 팔았죠. 이거 필요 없는 거. 티몬 특히나 상품권 같은 경우는 아. 10% 할인해서 팔면서 그때 제 주변에도 사실 피해자가 있어요. 네, 뭐 예전에 머지 포인트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이게 사실은 조금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건데 네, 상품권을 5만 원짜리를 4만 5천 원에 사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내가 10% 할인 받은 거랑 같은 거잖아요. 효과니까요. 물건을 살 네. 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이런데 미리 사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등을 이렇게 쳐버리면 네.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한국 바이오 협회가 그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 현황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이렇게 CDMO 기업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취재 기자로서 항상 헷갈릴 때가 뭐였냐면 분명히 생산 용량 기준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1위인데 네. 근데 스위스 론자가 세계 1위 기업이래요. 도대체 다르죠.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긴 해요. 그러면 매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스위스 론자가 1위는 맞아. 네네. 근데 생산 용량 기준으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1위가 맞아요. 이런 헷갈리는 네네. 게 있는데 한국 바이오 협회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매출 기준으로 그러면은 CDMO 기업들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는데요. 한번 화면과 함께 보시죠.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 론자가 25.6%의 매출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1위가 맞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냐? 지금 보이시면 그 우시 바이오로직스. 네.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여기가 12%라서 2위인데요. 캐털런트는 미국 기업이죠. 캐털런트가 미국 기업인데 10%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바로 4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9.9%. 근데 제가 이게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하긴 한데 캐털런트가 지금 그 우리 거기 어디죠? 비만 치료제 기업.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 예. 노보노디스크. 네. 노보노디스크 쪽에다가 막 공장을 팔았거든요. 이건 23년 기준인데 네. 왠지 뭐 캐탈런트가 생산 공장 팔았으면 2024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위로 뛰어오르지 그럴 수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겠네요. 좀 들고요. 네네. 두 번째가 뭐냐면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세계에서 2위, 둘째가라는 이제 CDMO 기업이긴 한데 네.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미국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우시 바이오로직스 전 세계의 10%에 해당하는 우시 바이오로직스에게 맡길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못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량이 뭐 캐털런트라든지 론자라든지 베링거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네.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장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CDMO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연평균 9%씩 성장한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2024년 바이오 의약품이 전체 제약 산업의 34.1%까지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했는데 이게 2028년이 되면은 또 38%까지 그 전체 시장 점유율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어디냐? 요 그림이 아닙니다. 자 그냥 저 보여주세요. 그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어디냐? 그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해서 우리가 키트루다라고 들어보셨죠? 잘 모르겠어요. 키트루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암세포가 문제니까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네. 기존의 그 항암제였다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네. 네, 그런 건데 그 키트루다가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전 세계 매출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키트루다의 바이오 시밀러를 삼성 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으로 GLP-1 제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비만 치료제, 네. 이게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짚었으니까 사실 이 바이오와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바이오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좋은 자료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현대차 그룹 관련 소식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요즘 뭐 좋은 소식이 많잖아요. 네. 근데 국내 소식 말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예전에 UAM이라고 많이 말을 했죠. 요즘은 AAM이라고 많이 네. 합니다. Advanced Air Mobility라고 하는 걸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교통부 신수도청 정부 관계자랑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번에 좀 많이 보여줬다고 하는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오늘 시연을 했던 그 AAM 기체입니다. 이건 사실 뭐 현대차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는 시제기인 오파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걸 오늘 이제 띄우면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좀 보여줬었고요. 현대기아차가 만들고 있는 거는 따로 있죠. 지금 이제 SA2라고 하는 이번 CES에서 공개했던 이 모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2028년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기체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띄우면서 지상에서는 현대차가 움직이고 네. 이제 저기 이제 어디죠? 상공? 네,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이제 이런 기체가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토탈 미래 서비스 솔루션을 지금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현대차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 인도네시아의 현대차가 요즘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죠. 네. 지금 최근에 여기 보면 HLI 그린파워라고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전기차도 직접 만들고 있고 여기서 아이오닉 5도 만들어요. 지금 아이오닉 5를 만드는 해외 공장이 몇 개가 없거든요. 네. 이제 울산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인도 공장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장 여기서 지금 세 군데서만 만들고 있는데 여기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은근히 우리나라랑 뭔가 이렇게 잘 맞나 봐요. 그렇죠. 뭐, 네, 예전에 아시죠? 카이 그 사태 말고는, 저희가 그거 돈 대신 말고는 딴 걸로 맞아요. 좀 받았죠. 네. 그때 뭘로 받았죠? 돈 안 주고? 그때 뭐 현물로 받았는데? 현물로 받았는데 정확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이없는 걸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네. 제가 그 아마존에서 1등 했다는 쿠션이 있었어요. 티르티르. 네, 파운데이션 쿠션 그게 이제 뷰티 카테고리에서 1등 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특이했던 게 네.
아니 그 미국 사람들은 백인부터 흑인까지 정말 다양한 피부색을 갖고 있는데 이 쿠션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색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우리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있나 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건 저희가 앞권 채널에 올려드릴 텐데 그 인도네시아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요? 아니면 네. 한국 쿠션을?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가라고 했더니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무튼 그 사연들이 좀 있더라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앞권 채널을 통해서 좀 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시간이니까 오늘 발생한 또 다른 뉴스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서 네. 시간을 좀 마무리를 짓게 되면은 일단 그 인공지능의 투자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속속 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해서 이런 의구심이 나온 걸 수도 있는데 네.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인공지능 투자가 정말 지속 가능한 거 맞아? 라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렇게 되면 2027년까지 거의 1383조 원을 투자하게 될 텐데 그럼 돈은 어디서 벌어? 라는 의구심의 보도 기사를 냈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면 이코노미스트에서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액이 138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그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투자 비용을 계획하고선도 지금 투자를 줄일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알파벳의 최고 경영자가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죠. 지난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더 크다고 강조를 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네. 야 이거 투자 안 했다가 우리가 밀려나는 것보다 차라리 과잉 투자해서 조금 더 비용을 더 쓰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결국 승자 독식이 돼서 누군가 하나 살아남는 건 괜찮은데 네. 그럼 하나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데이터 센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살아남았다고 치면 네. 걔네가 살아남는 건 괜찮은데 그럼 나머지 기업들이 다 지어놓은 그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 지금 또 하나의 뉴스가 지난주에도 디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업체에서도 분석을 한 게 오픈 AI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올해 약 6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금액을 좀 나눠보면은 회사 운영 비용이 올해에만 거의 연간으로 1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1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네. 챗 GPT의 운영 비용의 연간 금액. 이거 운영만 하는데 11조 7천억 원이 든다. 네. 그리고 인건비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약 15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가량 들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 두 가지만 합쳐도 거의 13조 7천억 원, 거의 14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픈 AI가 지금까지 7차례 투자 비용으로 유치한 금액이 15조 2,400억 원이다. 그럼 1년 7차례에 걸쳐서 유치한 금액이 15조 2천억 원인데 1년 동안 인건비랑 그 학습비만 합쳐서 거의 14조 원 가까이 돈이 든다. 이거 돈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네. 내놨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익 모델, 즉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내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투자는 계속할 겁니다.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이리자리를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상 다 도태될 것이라는 거니까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사업 구조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 투자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방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네. 금메달 또 땄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단 지금까지 3개 땄는데 네, 방금 이제 사격 소총 10m에서 반효진 선수가 이제 또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네 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격에서만 총 2번째라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총, 칼, 활
네. 방산의 나라 아닙니까? 방산의 나라입니다. 네. 방산의 근간이 되었던 야. 총, 칼, 활에서 지금 우리가 금메달을 굉장히 많이 따고 있습니다. 아, 방산의 나라가 확인되는 파리 올림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